안녕하세요. 2022년도 신체 손해하정사 의학이론을 담당하게 될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2년 이제 신체 손해하정사 대비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여기 이패스에서 의학이론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뭐 몇 년 차인지도 이제 약간 헷갈릴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 이제 처음부터 사실 잘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이제 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랬다.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또 이런 강의를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 항상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보단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혹시 설명회 오셨던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지 않으시군요.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의학이론을 선택하실 때 막 네이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고, 이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뭐 친구 따라서 했다더라, 아니면 뭐 가격이 싸더라, 특별한 인폼 없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의학이론은 과연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지 잠깐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더 얘기를 하자 하면 이제 뭐 손해하정사는 어떤 직업이고 어떤 시험이고 막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은 저와 이제 나중에 쉬는 시간에 혹은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의학이론 이 신체 손해하정사라는 시험은 예전에 이제 손해하정사 시험이 이제 신체 손해하정사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출발은 올해가 이제 43회가 44회예요. 연도도 헷갈려요. 77년도인가 78년도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었고요. 그때부터 의학이론 과목은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때는 1차에 이제 객관식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하정사라는 직업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떤 지금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어떤 손해액을 산정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은 고객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해서 이제 보험사에 이제 대리 청구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손해하정사라는 직업이 되기 위한 이 시험이 예전에는 이제 1종부터 4종에서 뭐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인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4종에 뭐 상해, 질병, 간병 뭐 이런 이 4종 이라는 이 항목으로 있었고 그때 의학이론 과목이 객관식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다른 과목과는 달리 다른 과목은 보시면 산보험, 근제, 뭐 자보 각각 보험명이잖아요. 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의학은 그냥 그 학문적인 과목일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산보험이나 뭐 이런 근제, 자보의 어떤 이 사람의 신체의 어떤 손해로서 발생하는 이 금액을 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밑바탕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의학이론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근제, 자보를 파서 뭐 나는 뭐 대물을 취직할 거야 이러시지만 이 의학이론을 지금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고 지금 아니면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나중에 어떤 필드에 나가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공부하시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이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에 객관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산보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산보험 배우실 때 아시겠지만 이 산보험에서 주로 이제 핵심 이 담보들이 장애보험금 혹은 진단보험금 혹은 뭐 CI 보험금 할 때 장애를 산정하려면 이 사람의 뼈 이름은 어디가 될 것이고 관절은 어떤 관절이 있고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러한 상해가 생겼을 때는 장애의 이 확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런 거를 산보험에서는 일일이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CI에서는 왜 이 병이 줄대양 질병이고 왜 이것만 돈을 줄까? 그러면 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혹은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담보를 알려면 우리 심장은 어떻게 생겼고 뇌는 어떻게 생겼으며 심근경색은 무슨 질병인지를 디테일하게 또 알려주지 않아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산보험의 어떤 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예전에는 1차 객관식에 3번 문제, 의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암의 이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병기를
쓰시오. 이건 사실 의학적인 문제고요. 혹은 뭐 이제 이 암과 그렇지 않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차이점에 대해 쓰시오. 그게 이제 3범에 나왔는데 다시 의학이론의 어떤 재탕으로 최근 몇 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범과 의학이론의 경계는 굉장히 막 들락달락해요. 작년에 의학이론 문제에서 이 3범 장애 분류표에서 배우는 이 척추의 기형장애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학이론에서 쓰는 게 나왔어요. 왜? 장애 이 척추의 이 기형장애를 측정할 때 의학에서 쓰는 정형외과 방식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게 3범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의학이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범과 의학은 한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해요? 하고 물을 때 3범 의학 같이 공부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2014년도에 의학이론이 1차에서 2차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상해 6문제, 질병 4문제 해서 우리는 의학은 1번부터 10번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시점 몇 점을 해요. 자본은 어떤 거 15점, 어떤 거 30점에서 그거 틀리면 싹 날아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문제를 10점, 10점 이렇게 받아쓰기 형식으로 내고요. 요즘의 문제의 스타일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패키지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에 뭐 1, 2, 3 이렇게 서브 문제가 있고요. 대존재를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 이제 딸려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팔의 골절에 대한 문제를 냈다. 그럼 팔의 해부학적인 문제. 그럼 팔에 이 사람의 진단명은 뭐고 이 진단을 검사하기 위한 건 무엇이 있고 치료법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패키지 형식으로 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다 쓸 수 있지만 혹은 내가 이걸 모른다 해도 부분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의학은 공부를 좀 안 해도 내가 과락은 안 맞을 테니 막판에 한 보름만 하자.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의학의 어떤 특징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면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의학은 여러분이 어떤 합격에 있어서 전략 과목으로 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3범이나 자보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50점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주제 넘게 하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삼수 끝에 손해하정서 시험을 합격했어요. 이거 강의를 하면서 나도 이제 저는 이제 송사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신체 송사를 정말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늘 떨어지던 게 자보 때문에 떨어졌어요. 제가 뭐 3보험은 지금 뭐 보험회사에 일하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자보는 정말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 제가 자보만 거의 한 달을 공부하고 다 이걸 뭐 모든 학원의 강의를 다 들어도 늘 꽈락이 났어요. 자본은 정말 너무 저한테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좀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자보랑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자보 그 3보험 꽈락을 면하자 40점 이상 맞자. 근데 평균 우리가 합격하는 점수는 약 51에서 뭐 55 뭐 이 정도 돼요. 작년에는 53이었어요. 정말 쉬울 때는 이 정도고. 그러면 자보랑 3보험이 40점인데 내가 55점으로 합격 안정성에 들어가려면 어디선가 6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의학이 쉬우니까 아유 나 보름만요 공부하려한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조금 이게 되는데 안타깝게 1.2점으로 떨어졌어요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신 이유는 이 의학에서 점수를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막차를 타는 심정을 오셔서 합격한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의학은 저랑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은 이것만 듣고 나 나중에 한 7월 달에 달려보지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왜? 여기서 의학에서 합격하는 사람의 평균 점수는 대부분 65점 이상이에요. 65점 이상이 나와줘야만이 내가 안정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혹 실수가 나와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학은 65점 이상을 맞는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65점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얼마나 공부하면 65점 맞을 수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이 자기 책의 이름을 꼭 써놓으세요. 여기가 까매져야 돼요. 여기가 까매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친 듯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서 소문을 들었는데요. 여기는 이거만 보면 된다던데요. 그래서 오늘 기본 이론 첫날부터 이거 찾는 분들이 있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제가, 물론 저희 필사기 무기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한 3월이나 5월에 오픈할 거예요. 왜? 이거를 보지 않은,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먹으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으신 상태에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 즉,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의학이론의 과목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 했는데 공부 방법 1번을 먼저 얘기했네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삼수생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이론 공부 방법의 전략을 제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픈했죠. 의학은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내가 65점 이상 맞겠다는 생각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행히 의학이론은 기출이 답이다. 문제집 이름이잖아요. 정말이에요. 의학은 기출이 답입니다. 왜? 의학이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1회부터 문제가, 기출 문제가 쫙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삼보와 근제, 자보와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삼보, 근제, 자보는 제도가 변경되거나 법이 변경되거나 어떤 개정사항 등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변해. 계속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또한 삼보, 근제, 자보는 똑같이 계산 문제가 있어. 내가 계산 수에 약하거나 혹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있어. 하지만 의학이론은 학문이에요. 학문. 의학이론의 문제는 주로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돼요. 뭐 국어교과서, 산수교과서가 아니라 조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정형외과 학이나 가정의학과 책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 공부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까짓거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보면 되죠. 저도 보기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내용 자체가 약간 이제 고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눈에 맞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학문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여기서만 나오니까 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또한 이 범위 자체가 상해와 질병이 있는데요. 상해는 6, 질병은 상해 비율로 나오고요. 상해는 특히 우리가 장애의 근간이 되는 이 골절이 거의 뭐 한 6문제 중에서도 2문제 이상을 먹고 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할 진행과 이 골절 부분만 잘 알아도 기본은 반은 먹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 굉장히 쉬운 과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다 잘 모르겠어. 나 시간 없어. 그러면 기출만 뜨뜨뜨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의학이론은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듣기에는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학은 완전히 휘발려요. 휘발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오늘 내가 이 뼈는 나한테 다 맡겨. 말만 안 들어도 난 뼈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탁 듣고 내가 삼보암 근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다시 이렇게 피면 이거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랑 기본 이론 공부하고 3월에 만났을 텐데 막 시치미로 뚝 떼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이 약간 용어 자체가 낯설고 그런 과목이고, 자보 같은 경우에, 특히 자보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득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이제 자보를 이제 3년 만에, 합격을 했는데 정말 그때 득도를 했어요. 이 자보는 어떻게 풀어가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도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만큼 자보는 어떤 이 다다다다다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의학은 그런 건 없지만 덮고 나면 닦아먹는 휘발률이 너무 강해서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이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녹음을 해서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많이 들으셨대요. 왜?
이거를 이제 휘발되지 않게 계속 반복 주입을 하는 거죠. 사실 자본은 그럴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의학은 그게 가능해. 나의 어떤 혹은 내가 오늘 배웠던 거를 키워드로 내가 녹음을 해서 듣잖아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그날에 워밍업으로 시작하셔도 됐고, 즉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의학은 대신에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 자보나 산보험, 근제 같은 경우는 가끔 배신할 때가 있어요. 왜? 이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던가, 혹은 자보 같은 경우에 뭐 30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논리를 좀 기승전결을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미친 듯이 자보에 올인해도 이제 그날의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의학은 아까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외우면 외울수록 이 정보의 양이 축적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의학을 공부해도요 점수가 안 나와요 하는 분들은 스스로 제 말을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책 여기를 보세요. 무슨 색깔인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하얘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은 여기가 까매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의학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이제 식스센스, 무슨 유튜브 보니까 촉이라고 하는데 이 촉이 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의학도 이 브리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한문이라는데 정말 누구도 풀 수 없는 이제 이 핵난이도의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이 신생아의 어떤 이 출생에서 어떤 신생아의 그 안녕 상태,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정 방법에 대해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어떤 학원도 지금 어른도 가르치기 바빠 죽겠는데 이 웅이웅이 베이비까지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 난 그리고 심지어 초녀야. 내 애기 본 적도 없어. 근데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게 10점짜리 문제인데 뻥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100점에서 10점 날라갔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얘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짬뽕을 시켜보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기 건강한지 아닌지 드라마 많이 보시면 어때요? 막 우는지 막 보는 거 있죠? 애기가 건강하지 않은 애들 안 울 거 아니야. 울음. 그리고 애가 이제 숨은 잘 쉬는가? 호흡. 그리고 막 이렇게 건드렸을 때 반응을 하는지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축 늘어져 있겠죠. 그렇죠? 뭐 반사. 그리고 애가 건강한 애들은 이제 어때요? 빨갛죠? 애기들 다 산토끼 같이 빨갛잖아. 근데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파래. 그쵸? 색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거라도 내가 써야겠다. 아니면 내가 우리 마누라 애기 낳았을 때, 태주 잘라왔을 때 기억을 더듬어서 써야지. 이런 사람 다 10점 맞았어요. 왜? 이게 답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 뇌출혈은 이제 이 출혈이 생기는 건데,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자발성, 내가 어떤 다치지 않아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외상과 자발성 뇌출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 외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뇌출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안 가르쳐줬는데 뭐야. 10점 날리신 분들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또 제가 알려드린 대로 포기하지 않고 막 짜서 쓴 분은 맞았어.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짬뽕을 시켜서 이 촉을 발휘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생겼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다가 생기거나 이렇기 때문에 외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빵 한 사람은 머리에 외상, 동반 손상이 있을 거예요. 팔이 부러졌다던가. 그쵸? 그리고 어때요? 이 출혈 부위도 달라요. 고혈압성 뇌출혈과 외상성 뇌출혈은 날아가서 꽂히기 때문에 이런 바깥에가 많이 생겨. 근데 고혈압성 뇌출혈은 안쪽에 생겨. 그리고 생기는 사람들. 나이, 발생 연령이 틀려. 젊은 애들, 오토바이 부릉부릉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하는 애들이 잘생길 거 아니야. 하지만 질병으로 생긴 것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쓴 사람은 다 10점을 건졌다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포인트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안 배웠어요. 몰라요. 제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것,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그거를 조립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거를 센스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단한 연습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공부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공부 스케줄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우리 학원의 이제 강점을 어떤 분이 유튜브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학원과는 달리 초반부터 일단 이 커리큘럼을 얘기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저희 학원은 이 체계화된 커리큘럼이 있어요.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여러분이 기본 이론 시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저를 만났잖아요. 거기에는 아마 27시간을 나왔는데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서비스 30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이게 싫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 이론. 그래서 30시간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핵심 암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뭐 학습 방법 중에 마인드맵 방식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주제어를 가지고 이제 파생되는 내용들을 구술하는 시간을 갖는데, 의학으로는 이런 마인드맵 방식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배운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굉장히 작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거를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이 1차, 나머지는 또 1차를 해야 돼. 또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1차 떨어져서 안 오신 분들이 꼭 두세 명씩 계셔가지고, 1차 뭐, 한 문제, 한 것만 풀어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제 1차 만만히 보시면 안 되니까, 1차 끝나고 이때, 1차가 끝나면 한 5월 정도 될 건데, 이때 저와 함께 이 정리 노트라는 교재를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배웠던 기본 이론을 한 100쪽 정도로 요약을 해 놓은 거고요. 뒤에는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문제인데, 또 이런 거 들으면 이거 빨리 주세요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리 노트. 요거는 보통 한 16에서 17주 정도 잡고 있고요.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이 학원의 홈페이지에 나온 커리큘럼 시간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보강을 조금 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파이널 리뷰 시간이 있습니다. 파이널 리뷰는 한 3시간 정도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만 찝어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의학이론의 교재를 잠깐 보면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할 건데, 참고로 칼라가 아니고요. 그림이 너무 없어요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림의 개수는 어느 학원의 교재보다 많습니다. 제가 하도 그림이 없다 그래서 개수를 다 세어봤어요. 그림 개수는 절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있다? 구글, 모바일이 있다. 내가 이제 이런 키워드를 설명하면 여러분은 적었다가 구글 모바일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많은 책 필요 없습니다. 그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없다?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림을 넣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 안쪽으로 하려다 보니 뭐 핑계 같지만,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런 학습 전략,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보시면 공부하실 때 이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학습 목표를 논의해보지 마시고 이 단원을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적은 거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항상 자기가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아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을 많이 낸다 그랬잖아요. 다른 그 교재와는 달리 기존의 기출 문제를 많이 실었는데 예전에 오래된 객관식 기출을 좀 실었어요. 지금은 주관식으로 나왔지만 객관식 기출을 많이 주관식으로 변형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얘기를 할 거지만 이 객관식 기출을 보시고 단원마다 언제 기출을 나왔는지 제가 연도별로 써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2, 3년 전 기출은 사실 잘 안 나와요. 5년 이상 된 기출들이 좀 나오잖아. 이걸 보고 내가 이거는 조금 나올 것 같아. 공부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10분 예정인데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요. 일단 공부 전략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의 구조에 대한 건데요. 이제 빨리 골절 배우고 싶어요. 빨리 상해 배우고 싶어요. 하시겠지만, 이런 골절, 상해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해부와 그리고 인체의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나는 뭐 보험회사에서 20년 경력이라 이런 건 껌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 문과생이에 나는 뼈부터 문과생이라 이런 거 전혀 몰라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거는 저희 학원에만 특별히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왔더니 뭐 골절은 안 가르쳐주고 이것만 해서 저 그만뒀어요, 환불했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래들 가든 인스를 가든 첫 시간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1시간 하고 가지 말고 2시간은 좀 들어보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 인체의 구조, 해부학적 자세, 이런 해부학적인 용어에 대한 건데, 이걸 왜 있냐? 그냥 뭐 똑바로 서 있다, 옆으로 서 있다 하면 되지. 하지만 이런 우리의 어떤 이 약속된 이런 기준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학적인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체의 부위와 구조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공통된 용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해부학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해부학적인 자세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양발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양팔은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향한 채 자연스럽게 벌리고 발은 일자로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부학적인 것은 이렇게 하게 된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의 몸은 일직선이, 이 뼈들이 가장 일직선이 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팔에 이 팔꿈치에서 팔목 사이에 뼈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꼬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가 모든 뼈가 나란히 일직선이 된 상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인데 이건 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영상검사,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의학이론을 하다 보면 검사를 통해서 어떤 병을 진단하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조직검사예요. 왜? 이 어떤 병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체는 잠깐 이제 또 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뭐 문과생이 많으실 수 있으니 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세포들끼리 뭐야 우리 팀 뭐야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요. 어떤 아이들? 우리 몸의 껍데기를 구성하는 상피 조직,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어주는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런 비슷비슷한 애들이 어떤 세포군을 이루어서 얘네들이 어떤 장기, 위, 폐, 자궁 이런 장기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또 장기들끼리 모임을 결성해요. 그래서 순환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이런 우리 해부학적인 것이 되는데요. 이런 우리 해부학적인 어떤 틀을 중심으로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 해가 되는지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있지만 조직을 그렇다고 해서 뭐가 좀 이상해요. 해집을 수 없잖아. 그쵸? 막 구멍 뚫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이 발달된 의학 기술을 통해서
그 질병의 어떤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뭐가 있어요? 혈액검사, 혹은 뭐 내시경 검사, 엑스레이 검사,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엑스레이나 초음파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영상검사라고 하게 되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은 것과 이렇게 찍는 것과 이렇게 찍는 것은 분명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찍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서 찍었어요, 옆에서 찍었어요, 이런 거는 공통된 약속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공통된 면에 대한 이 약속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관상면이에요. 관상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 이것을 관상면이래요. 이 사람의 팔자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보려면 뭘 본다? 뭘 봐야 돼? 관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윤석열, 최근에 이 윤석열은 왕의 관상이고 이재명은 장사꾼의 관상이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또 정치적인 발언했다고 딴 데 가시지 말아요. 한 번밖에 안 할게요. 그래서 이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페이스, 앞을 본 상태를 우리는 관상면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관상면 했을 때 사람의 팔자를 보는 면, 이렇게 쓰시면 또 곤란합니다. 잘 앞에서 정면에서 본 면을 관상면이라고 해요. 반면에 옆으로 찍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 우리 옆에 이런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경우인데, 그걸 우리는 시상면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시상이 더 잘 떠올라서 시상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상면은 마치 화살촉 모양 같다 해서 시상면이라고 하는데요. 시상면은 어떤 거를 말하냐? 기본 이론 페이지 7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할 때, 아니다. 쏘리, 잠깐만요. 102쪽. 자, 이 그림은 척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의 그림이에요. 즉, 척추의 무슨 면? 시상면이다.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척추를 앞에서 본 그림이에요. 즉, 관상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페이지 접어두세요. 제가 이제 그림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림 솜씨가 없어서 교재에 있는 다양한 그림을 활용할 건데요. 요쪽 페이지 피세요. 확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못 따라오면 또 막 옆에 친구 보느냐고 또 못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그림을 조금 접어 놓으시거나 뭘 붙여 놓으시면 찾기 편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서, 자, 수평면은 뭐냐면 이렇게 그 하단의 그림처럼 댕강하고 자른 거예요. 이렇게 횡단면.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하냐? 우리 소화기 장기를 볼 때, 뭐 위나 뭐 폐나 간 등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볼 때 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할 때가 CT를 찍을 때. CT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통에 들어가서 이렇게 통에 들어가서 찍는 거죠. MRI도 통에 들어가고 CT도 통에 들어가는데, CT는 기본적으로 통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돌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돌아가면서 360도로 찍어요. 그 영상을 조합한 것이 CT인데요. 기본적인 영상은 수평면이에요. 그래서 수평면은 어떤 면에 해당하는가? 페이지 104쪽을 보세요. 자, 이 104쪽의 오른쪽은 이 척추뼈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요. 이런 것들이 수평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척추체를 옆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무슨 면에 해당한다? 시상면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MRI나 CT나 이런 영상에서 다양한 수평면, 시상면을 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오셔서 그리고 이제 이 시상면 중에서 정중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상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좌우로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그 슬라이스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썬다고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상면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자른 거랑 여기서 자른 거랑 분명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시상면 중에서 우리 몸을 데칼코마니 아시죠? 자, 이렇게 정중면 똑같이 좌우가 똑같이 겹치게 하는 정중면을 단 한 개예요. 그래서 이 많은 시상면 중에서 정중면은 좌우가 똑같이 분할한 모습을 정중면이라고 한다. 자, 2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를 부위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여기가 찢어졌어요. 어디요? 눈썹 위요. 어디요? 눈썹 조금 위쪽이요.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찢어졌습니다. 어디요? 네, 전두골 쪽에요. 이런 상부 쪽이 좀 찢어졌습니다. 약간 어느 쪽이 더 알아듣기 쉽냐? 여러분은 지금 눈썹 위가 편하시겠지만 의료인들은 위에가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된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도 있는데요. 보시면 내측과 외측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 인체의 내측과 외측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전후, 상하 다 알 수 있어요. 근이 원이도 알 수 있어요. 원근법 할 때 가까울 근, 멀 원 해서 이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장은 손바닥 장을 말해요. 네가 뭐 누구랑 결혼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하지 내 발에 장을 지질 거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 손바닥 장을 말한다. 자오지, 장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발바닥이 아니고 손바닥이다. 그리고 이 한 칸 띄고 밑을 보면 발바닥이라고 쓰고는 전데 우리가 이제 족저근막염 들어보셨죠?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발바닥을 바닥에 댔을 때 굉장한 통증이 있는 거를 족저근막염이라는데 이 전은 바닥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전은 발바닥, 장은 손바닥을 말한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배는 이 꼬르륵 배가 아니라 이 등배를 배라고 얘기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배 쪽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사실 이 배지만 의학에서는 배는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환자의 차트에 요배부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여기 배요? 이게 아니라 허리 요자를 써서 허리 등 쪽이 아프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배는 등 쪽을 말한다. 자, 29쪽에 신체 부위 움직임에 따른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따른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삼보험의 핵심인 장애, 장애를 배울 때 있어서 이 장애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운동장애, 우리 어떤 관절의 운동장애를 평가할 때는 이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운동의 언어를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문제가 예전에 2008년도에 나왔어요. 우리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용어를 10가지를 써라. 아주 쉬운 문제 같죠?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땡큐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운동에 관한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곡은 굽히는 거, 피는 거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굴곡,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굴곡은 이렇게, 신전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굴곡, 신전, 굴곡 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전은 우리 몸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외전은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것. 그래서 보시면 내전은 몸이 중심부, 정중면을 향해서 가는 것. 외전은 정중면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롤린. 맞죠? 내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내와 회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 하나씩. 자, 우리 몸에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요. 아까 내전이나 외전, 굴곡, 신전은 모든 부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회내와 회외는 한 군데에서밖에 안 일어나. 어디? 여기 손, 여기 사이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회외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참고로 이걸 할 때 이거 말고도 노래 부르기,
앞자따기, 뭐 소리 지르기, 많은 이제 뭐 종교단체 같은 학습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다 따라하신 분은 합격을 했어요. 부끄러워서 안 따라하신 분들은 불합격했어요. 이 저주가 있나니 그래서 열심히 따라하셔야 돼요. 좀 낯간지럽고 오글거리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아까 해박적 자세를 했어요. 이것은 회외야. 회외. 근데 여기서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엎어치듯이 엎침이라요. 이렇게 뻗침, 엎침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소발바닥이에요. 소발바닥이 아니죠. 회내죠. 또 무슨 소발바닥이야. 맞죠? 소발바닥, 개발바닥이 아니라 회내, 회외예요. 그래서 회내가 되었을 때는 이 팔꿈치에서 여기 손목까지 뼈가 꼬이게 돼요. 회외가 되면 팔꿈치와 손목 사이 뼈가 일직선이 돼요. 요거는 여기 우리 이 전완부를 하거든요. 전완부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보면 내번과 외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책에서는 내반, 외반이라고도 하는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자, 이게 우리 발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손이 아니고 발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이게 발바닥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가 내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외반이에요. 그래서 발목을 움직여서 발바닥을 몸 안쪽으로 한다, 내반. 발목을 움직여서 발바닥을 바깥쪽으로 한다, 외반. 그래서 뭐 이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뭐 이거 잘하는 사람 있죠? 내반, 외반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이죠. 오늘 좀 동작이 좀 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춤 잘 추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내회전, 외회전이라는 운동도 있어요. 이것도 뭐 다 아시겠죠? 내회전은 이 몸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외회전은 바깥쪽으로 돌리는데, 이거는 주로 어깨랑 여기 고관절, 여기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딱 이렇게 붙이고, 외회전을 할 때는 이렇게, 내회전은 이렇게 하는 게 어깨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갑시다. 고, 외회전, 안 갈래. 내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운동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전, 외전, 회내, 회외, 내반, 외반 있고 이 중에서 하지에서만 가능한 운동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뭐예요? 내반, 외반. 그리고 전완부에서 가능한 운동은 무엇인가? 회내, 회외.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해박적인 용어를 쓰고 나서 이 유인물을 잠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책 앞에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의학이론의 최대 단점은 한문을 많이 써. 이상한 한문이 많아. 그렇다고 우리말로 하면 더 어려워. 넓적다리 둘레근 어디를 말하는 거야? 대퇴보래요. 대퇴보를 하면 되지. 더 우리말이 어려워서 이도저도 아닌데 그래서 이 자주 쓰는 용어들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찝어드리면 해박적인 용어에 대한 기출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시면 2003년도에 불룩하거나 돌출된 부분에 관한 용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딱 한 번 나왔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쭉 읽어보시는데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목경단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경부는 목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예요. 근데 어때요? 목은 가늘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인체 장기의 가는 부분이 주로 목 부분, 경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페이지 165쪽을 한번 볼게요. 자, 고관절부와 대퇴골뼈 그림인데요. 이 왼쪽에 대퇴골뼈를 보면 위에 이제 전구 소켓 같은 대퇴골두가 있고요. 그 밑에 얄쌍한 대퇴경부가 있어요. 그래서 얇죠. 그래서 잘 부러지거나 여러 가지 손상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퇴경부는 이 부위를 말하고요. 그 외에도 많이 쓰이는 부위가 자궁경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기에서 경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꼭대기 첨자가 있고요. 바닥 저자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족저근막염 할 때 바닥저 썼죠. 그리고 기저부라는 말을 쓸 거예요. 기저부는 어떤 장기의 바닥 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윤은 그 둘레, 윤, 바퀴를 생각하면 돼요. 바퀴륜. 윤기는 이제 약간 튀어 올라오는 거. 과는 이 뼈끝이, 긴 뼈의 뼈끝이 아랫뼈와 이 관절을 하기 위해서 불룩해진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긴 뼈, 예를 통가제리 같은데 이제 만화 보면 큰 멍멍이, 이빨 이렇게 난 애들이 막 이런 뼈 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이 보면 밑에 것도 이렇게 생겨서 다 그런 뼈들은. 왜 밑에가 이렇게 불룩해? 밑에 뼈랑 관절 이렇게 이루려고 불룩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과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도 부위에 따라서 약간 좀 나눠지게 돼요. 페이지, 잠시만요. 152쪽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상완골의 요 부분, 원위부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요. 이 뼈를 우리는 상완골이라고 해요. 윗상자, 팔꿈치 완자에서 상완골이라는데, 팔꿈치 이 상완골에서 우리 몸에 가까운 부분을 근위부라는 데 있잖아요. 근위부, 우리 몸에서 먼 부분을 원위부라고 하게 되어서 상완골의 원위부, 즉 팔꿈치 쪽을 말하는데, 이 부위 밑에 있는 팔뼈와 관절을 하기 위해서 볼록해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몸의 몸통이라 했을 때 안쪽에 볼록해진 부분을 내과, 바깥쪽은 외과라고 하게 되고요. 자, 과를 이렇게 나눴을 때 과의 윗부분에 있다. 과의 상부이다. 과상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부분, 과 주위에도 과의 끄트머리, 바깥쪽 부분을 또 뭐라고 하나? 상과라고 해요. 과상부, 상과 헷갈리죠? 여기서의 상자는 이거는 윗상자지만 요거는 바깥 외자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윗상자, 요건 바깥외자라서 과의 바깥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측 상과, 요거는 외측 상과라고 불러요. 아우, 왜? 뭐가 중요해? 팔꿈치로 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뼈가 부러졌을 때 과상부골절이냐, 내측 상가골절이냐에 따라서 이 치료되는 예후가 달라져요. 굉장히 이 팔꿈치에서 이 부위가 중요합니다.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복사과라고 있는데, 우리 복사뼈 있잖아요. 발목의 복사뼈를 또 과라고 해요. 결절은 주위에 비해서 구분되는 둥근 돌기 혹은 덩어리라고 하는데, 주로 결절이란 말은 영상검사에서 많이 써요. 대표적인 영상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CT,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의사 홍해걸이 자기가 이제 영상 폐 CT를 찍었는데 폐에 결절이 있다더라. 그 결절이 암인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절은 이런 정상적인 영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혹을 말해요. 그래서 결절은 영상검사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하지만 이 혹이 우리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는 상태죠. 이 혹은 동어리라고 써서 이런 것들을 또 이런 데서도 써요. 뼈에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에도 결절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상완골, 아까 상완골 했죠? 근위부 결절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건 몇 쪽에 있냐? 페이지, 잠깐만요. 여기 없고, 여기 있을 것 같다. 4
32쪽. 자, 요거는 긴 뼈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뼈가 이건 지금 대퇴골의 뼈인데 이게 이제 위에 있다, 팔에 있다. 그러면 상완골하고 똑같은 모양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바깥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이 부위를 우리는 대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소결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밑에 뼈, 이 대퇴골에 있어서는 명칭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골절의 분류, 이 그림을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아까 본 대퇴골 두부, 대퇴골 경부라고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대전자,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소전자라고 부르게 돼요. 이것이 상완골에서는 대전자는 대결절, 소전자는 소결절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게 돼요. 왜? 결절보다 더 튀어나온 게 전자거든. 아시겠죠? 안 중요해요. 뒤에 가서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그림을 그냥 보여주고자 말씀드린 건지 나 못 따라가겠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유인물로 돌아와서 쭉쭉쭉 보면 돌기는 튀어나온 부분, 극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시 같은 거를 극이라고 하고요. 유두는 찌찌, 우리 찌찌를 말해요. 젖꼭지. 그래서 갑상선 유두암, 12지장 유두부, 녹내 안화에서의 유두부 이런 건 다 찌찌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강은 공간, 동은 동굴을 말해요. 그래서 부비동 할 때 동은 동굴. 와는 오목한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관절와는 관절의 오목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쭉 내려가서 전자, 아까 얘기했죠? 대퇴골에서 튀어나온 부분,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대전자, 안쪽으로 튀어나온 소전자, 열은 틈새를 말해요. 그래서 치열, 그럼 항문이 찢어진 틈새가 치열이 되겠죠. 그리고 공은 구멍을 말해요. 공간이 아니고 구멍. 그래서 척추공, 추간공, 척추에 있는 구멍들이다. 이런 말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미리 알아두면 이건 뭐를 말하는구나.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위해서 참고를 한 거고요. 11시 5분부터 할게요.